이른 구급대 전화가 작은 소년을 찾는 불안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모든 관련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아침 뉴저지주 헤든시의 연락 담당자는 22세 데이비드 크리아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흥분한 젊은 남성은 일어났을 때 그의 3살 아들 브랜든이 집에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가 밤중에 아파트 1층의 문을 혼자 열고 집을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에 데이비드는 아이의 어머니인 21세 사만다 데나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만다는 주저없이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운전석에 앉아 데이비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같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브랜든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고 심지어 어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만다와 데이비드는 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사만다는 임신을 했고 커플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첫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브랜든은 즐겁고 활기찬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2014년 사만다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분리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들은 아들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브랜든을 매우 사랑했고 정기적으로 주말에 아들을 데려갔으며 자상한 아버지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는 분주해졌습니다. 소년의 실종에 관한 불안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속하게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경찰 순찰대, 추적견과 함께하는 경관들,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매분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관은 소년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크리아토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매우 불안해 보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것이 저녁에 침대에 눕혔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아침 6시쯤 깨어났을 때 그는 아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빈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를 수색한 후 아버지는 공포와 함께 깨달았습니다. 브랜든이 사라졌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현관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 수색에서도 집 안에서 특이한 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편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랜든의 집 슬리퍼가 추적견에게 주어져 냄새를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냄새를 잡은 개는 자신 있게 핸들러를 거리를 따라 근처의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그들은 작은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핸들러의 시선은 물가의 불안한 장면에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형체가 보였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브랜든 크리앗을 공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수색 종료 소식은 즉시 현장을 둘러싸기 시작한 지역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수수께끼 같은 광경에 직면했습니다. 브랜든은 물속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는 잠옷과 양말을 신고 있었지만 옷의 하단 부분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숙련된 수사관의 눈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랜든의 양말은 주변 환경과 전혀 맞지 않게 예상외로 깔끔해 보였습니다. 브랜든이 발견된 상황은 그가 혼자서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물속에서의 긴 시간은 많은 중요한 증거를 파괴했으며 주변에서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은 의학적 검사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소년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는 어려운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든의 어머니인 사만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충격으로 굳어져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인 데이비드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에게 진정하고 아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간 진정한 후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아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에 넣어주었습니다. 옆방에서 그는 소년이 혼자 운걸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데이비드는 뉴욕에서 공부하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만다 데나트에 따르면 브랜든은 어둠을 매우 두려워했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여 소년을 데려갔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이웃과 거주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편 다른 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장소 근처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지점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있는 카메라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상을 검토하면서 수사관들은 브랜든이나 그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려고 했으며 손전등 빛이나 그 운명적인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한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불행히도 비디오 검토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실망은 아니었습니다. 3명의 다른 전문가들이 브랜든의 상태를 조사했지만 수사관들의 놀라움으로 사건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산소 부족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만 추측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확히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브랜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옷의 비정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중 누구도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부주의는 나중에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크리트 발견 10일 후 수사관들은 물리적 증거 없이 브랜든의 아버지의 전화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 크리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그의 메시지, 통화 및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전화를 확인하면서 수사관들은 데이비드가 아들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17세 여자친구인 줄리아 스탠스키에게 10번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 사이에 약 9,000개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읽으면서 그들은 커플이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줄리아가 대학에 합격하고 뉴욕으로 이사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소통은 더 긴장되었습니다. 줄리아와 데이비드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암시를 주었고 다른 구원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데이비드에게 격렬한 반응과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데이비드가 브랜든과 소년의 어머니인 사만다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줄리아의 불만족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아이들에 대한 반감과 브랜든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그의 아들이 항상 그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조사한 후 수사관들은 줄리아 스탠스키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랜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주말 그녀가 헤든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10월 12일 아침 6시 48분에 뉴욕행 급행열차를 타고 도시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든이 언급되었을 때 줄리아는 즉시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데이비드에게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브랜든과의 만남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했지만 항상 데이비드에게 아이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브랜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수사관들에게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줄리아 스탄스키가 소년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그들은 그녀가 결정적인 시간에 물리적으로 브랜든 근처에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10월 12일 아침 기차역 카메라의 영상은 줄리아의 출발을 확인했고
13일 이른 아침에 그녀의 전화 신호가 뉴욕에서 위치 추적되었습니다. 줄리아 스탄스키를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서 제외한 후 수사관들은 브랜든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사건 후 데이비드 크리아토와 대화한 수사관 중 한 명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질문에 답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슬픈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은 수사관에게 미리 준비된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데이비드 카리아텍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데이비드와 줄리아의 대화를 조사한 결과 데이비드의 질투심 많은 성격과 여자친구의 불충실에 대한 의심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분명히 그녀가 다른 학생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특히 관심을 끈 것은 2015년 10월 6일 데이비드와 줄리아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에서 줄리아는 데이비드에게 금요일 저녁에 오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회피적이고 철학적이었으며 사람이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줄리아는 데이비드의 아들을 언급하며 데이비드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대답은 점점 더 수수께끼 같아졌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줄리아의 마지막 질문은 특히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제 데이비드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아트의 휴대폰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그가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줄리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브랜든이 사라진 저녁, 데이비드는 그녀의 스냅챗 계정에서 한 동급생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줄리아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든 통화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데이비드 카리아트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기기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아들이 사라진 저녁에 그의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브렌단에게 동화를 3개 읽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그는 줄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녁 10시경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에 무언가를 했는지 물었을 때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질문 후 그는 줄리아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 것 때문에 매우 불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스냅챗 페이지를 확인하고 알 수 없는 남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잠들기 전까지 새벽 1시 30분경까지 그녀의 프로필을 검색하고 새로 고침했습니다. 데이비드 카리아트가 처음에 아들이 사라진 밤의 활동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휴대폰 사진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브랜든 사건 발생 약 이틀 전에 찍은 것으로 나중에 아이가 걱정스러운 상태로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데이비드가 이 장소를 특별하게 여겼으며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또는 여자친구 줄리아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아토가 아들의 실종 사건에 가능한 관련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기관의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데이비드와 직접 소통하여 그 운명적인 저녁과 브랜든 크리아토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11일 경찰은 모바일 기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비드 크리아토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했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경찰차에 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아들 브랜든의 실종과 관련된 혐의를 통보받았습니다. 검찰의 견해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2015년 10월 12일 늦은 저녁에 여자친구 줄리아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절망에 압도된 그는 아마도 줄리아가 원했던 대로 아들을 제거하면 그들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수사관들은 데이비드가 브랜든을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종종 줄리아와 함께 갔던 장소로 데려갔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아들을 작은 시냇가 근처에 버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데이비드는 구급대에 전화하여 브랜든의 실종을 신고했고 자신에게서 의심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2016년 초 브랜든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과 관련하여 길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17세가 된 줄리아는 의심을 받지 않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유전적 흔적, 목격자의 부재, 그리고 의학적 의견의 모호한 결과로 인해 배심원들은 단일한 판결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심리가 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수사관들과 브랜든의 친척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다시 데이비드의 관여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재판은 같은 해 7월 초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날짜 직전에 데이비드는 예상치 못하게 유죄 인정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공식 진술에서 그는 단지 자신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만 인정했고 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협상에 따라 데이비드 크리아토는 원래 30년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대신 가중 상황이 있는 과실 행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또한 그에게 8년 후 조기 석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아토의 친척들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브랜든의 어머니인 사만다 데나타는 여전히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들이 위험한 상태로 발견된 장소를 방문합니다. 주민들은 근처에 브랜든을 기리는 기념판이 있는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사만다는 자신의 아이를 기억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슬픔을 안겨준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비엔스가 그의 파트너와 살았던 집에서 비극이 일어났고 그 자신이 미국 기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안아주려고 했고 그 순간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화가 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나서 그녀를 깨우려고 했지만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저에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엔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상적인 관계와 걱정 없는 삶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는 그들의 관계가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1970년 3월 16일 미국 벌링턴에서 마이클과 메리앤 파피노의 가족에서 던 메리 파피노라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 외에도 3명의 다른 아이들, 데이비드, 데릭 그리고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던은 매우 사교적인 사람으로 성장했고 항상 할 일을 찾았으며 야외에서 활동적인 게임을 하고 인형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부지런함과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두드러졌고 이것은 그녀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 카톨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던은 그녀의 개방성과 카리스마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쉽게 얻었습니다. 25세의 그녀의 길은 데이비드 비엔스와 교차했는데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고 이혼 과정에 있었으며 이미 3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한 싹트는 우정의 방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97년 데이비드의 이혼 소송이 끝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린 후 그와 그의 연인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꿈은 그들을 플로리다로 이주하게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레스토랑 업계에서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배우자의 가족들은 훌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던의 친척들은 데이비드를 형처럼 받아들였고 데이비드의 아이들은 빠르게 던을 사랑하게 되어 그녀를 공개적으로 두 번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인 던의 오빠가 데이비드에게 매니저 직책을 제안했을 때 그들의 가족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이 역할에서 잠시 일한 후 오빠는 그에게 가게의 완전한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곧 데이비드는 상당히 더 수익성이 높았지만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다른 활동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의 새로운 직업은 대량의 다양한 상품의 도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스토랑은 불법 작전에서 의심스러운 수입이 숨겨진 뒤의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 데이비드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운은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에서 그는 불법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레스토랑 수입으로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은 수많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체포가 그에게 법과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몬티지구의 수사관이 데이비드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가 이미 1993년에 유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정확히 알려주었는데 이는 그의 길이 던과 교차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유사한 위반으로 반복 체포되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그가 속해 있던 범죄 집단을 밝히는 것을 돕기 위해 데이비드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데이비드가 경찰에게 진정한 행운이었다고 회상했는데 그는 전화에 신속하게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된 작전에 결코 늦지 않았고 뛰어난 정확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그의 기여로 그는 사법부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틀 안에서 데이비드는 유죄를 인정하고 단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감옥에서 석방된 후 데이비드와 던은 플로리다에서의 어려운 과거를 뒤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새 출발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레스토랑을 열고자 하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꿈은 곧 현실이 되었는데 데이비드가 식당을 열었고 그는 주방장이자 매니저로 일했으며 던은 따뜻한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하고 환영적인 태도는 빠르게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이웃 레스토랑의 직원들까지도 그 후 그녀의 우정을 구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고객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친구 모임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것처럼 보였고 플로리다에서의 데이비드의 과거의 어두운 장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력이 2009년을 가리킬 때 던은 39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달성한 목표와 이루지 못한 야망에 대한 자기 성찰의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남은 목표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카페의 일부 손님들은 그녀가 근무 중에 맥주를 몇 병 마시는 것을 우연히 언급했는데 이는 해결되지 않은 알코올 문제와 개인적인 불만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일할 능력을 잃지 않았고 평소의 친절함을 유지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그녀의 관계는 분명히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고 이것은 던이 돈을 따로 모으게 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가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 너무 통제적이라는 그녀의 불만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18일 던은 직장에서 사라졌고 이는 그녀의 지인들 사이에서 가벼운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부의 카페 맞은편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의 주인인 존 코코세는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린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던은 매일 들러서 대화를 나누고 그의 개와 놀고 남편으로부터 숨기는 돈을 비밀리에 그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며칠 후 존은 던의 일상에서의 부재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신뢰성은 항상 그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플 때도 직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데이비드에게 그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을 때 존은 예상치 못한 설명에 직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카페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던을 해고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알코올 소비 혐의로 인한 싸움 후에 그녀가 그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버전은 존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니 때때로 그들의 만남 중에 추가 한 잔을 즐기는 것을 봤지만 그는 결코 심각한 남용의 징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던의 차가 여전히 카페 옆 주차장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자동차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캘리포니아의 습관을 고려할 때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던은 항상 자신의 차를 운전했고 차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존과 던의 지인들은 또한 데이비드가 빠르게 새로운 관심을 찾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22살의 웨이트리스인 케이티 칼반이었고 그는 그녀를 빠르게 이전에 던이 가지고 있던 직위로 승진시켰습니다. 동시에 데이비드는 카페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그의 딸 제키를 불렀습니다. 제키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던의 행방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이 싸웠고 그 여자가 며칠 동안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키가 던이 알코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케이티가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던이 그의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데이비드가 계속 살아가는 상황은 제키에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붓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키는 데이비드의 반응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에게 불수의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그 밤에 대해 후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폭로는 특히 던의 행동이 그녀의 중독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키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파괴할 것이고 그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녀를 너무 감동시켜서 그녀는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범의 역할을 기꺼이 맡으면서 제키는 던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던의 이름으로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길 바라면서요. 그녀는 던의 별명인 픽시를 사용했지만 잘못 철자를 쓰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실수는 던의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별명을 잘못 쓰는 것은 던에게 전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워크숍 창문을 통해 데이비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하던 존은 제키가 데이비드의 새 여자친구와 함께 여성 의류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건들 중에서 그는 던에게 속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에 연락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에게 진실을 숨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카페에는 던의 지인과 친척들이 그녀의 운명에 대해 질문하며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설명을 거부하고 위조된 문자 메시지를 불신하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자 그들의 의심만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던의 친척들은 직접 경찰을 부르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조사관이 데이비드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왜 가족과 친구들이 실종된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찾고 있는지, 무엇이 그녀의 실종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왜 데이비드가 수색에 어떤 주도권도 보이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전의 설명을 반복하며 던이 그녀의 중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라고 제안한 후 그를 떠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무관심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심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근처 상점의 창문에는 던을 찾는 광고가 보이는데 데이비드가 소유한 카페에는 그런 전단지가 없다는 것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실은 당국으로 하여금 데이비드가 침묵하고 싶은 정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역 경찰의 활동을 추적하던 기자 레리 올트만이 여성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그녀의 가족과 걱정하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력적인 보도를 작성하기 위해 레리는 데이비드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던에 대한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 그녀에 대한 완전한 프로필을 만들고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를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하며 레리에게 던에게 그녀의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제안했을 때 발생한 싸움 이후로 그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가 아내를 그리워하는지,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는지, 그녀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데이비드는 단지 그녀의 안녕을 바랄 뿐이며 과거에는 실제로 그녀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레리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데이비드가 실종된 아내에 대해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남자가 어떤 사실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기자는 데이비드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곧 데이비드의 플로리다 생활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던과 데이비드는 자신들의 이전 생활을 새로운 지인들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주 이야기가 깨끗한 슬레이트로 시작하려는 시도로 여겨지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데이비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레리는 그의 기사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었지만 이야기의 최종적인 전환점을 아직 발견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조사를 마무리할 열쇠를 계속 찾았습니다. 레리가 조사의 세부 사항에 깊이 몰두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던이 친구들과 친척들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신용카드, 은행 계좌에서의 어떠한 활동의 부재는 전체 상황에 더 많은 수수께끼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던은 자신이 잘 지내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잠시 물러났다고 확신시켰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플로리다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던의 별명이 잘못 쓰여진 것이 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그들의 오랜 우정에서 비전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당국이 던의 기기가 남긴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여 메시지가 어떤 기지국에서 보내졌는지 알아보도록 촉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는 플로리다가 아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서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처한 복잡한 상황은 일련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되었고 부정직한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연관된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데이비드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0년 10월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고 던과 함께 살던 그의 거주지로 갔지만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은 후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갔고 침실과 다른 방에서 오래된 증거에 대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는 사람 찾기에서 던에 대한 사건 조사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도시 전체에 걸쳐 있던 던의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는 책임자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광고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들의 공동 아파트에서 발견된 증거 샘플이 DNA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지만 분석 결과는 지연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새로운 광고를 발견한 후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던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수색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던은 그에게 자신이 잘 지내고 있으며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확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데이비드가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중단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도 상황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샘플의 출처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비드가 정의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1년 2월까지 그는 자신이 법적 추적을 피했다고 믿으며 새로운 동반자 KT와 함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보안관부의 리치 가르시아 경사는 데이비드가 유죄라고 굳게 믿었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가르시아는 그의 노력으로 데이비드의 전화를 도청하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의 부재는 상당한 장애물이었고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사는 언론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전 아파트 수색 중에 발견된 증거에 대한 힌트를 기자에게 제공하고 실제로는 법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래되고 사용할 수 없었지만 용의자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암시했습니다. 사건에 관한 핵심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경사는 한 쌍의 수사관들에게 그 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던 그의 딸 제키와 대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키가 일관되게 모든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의 여러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도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여 자신의 우려를 수사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당국과 연인의 압력 아래 제키는 마침내 신문에 동의하고 경찰서에 나타나 빠르게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그것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키는 또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아버지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작성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그녀의 아버지와 던 사이에 던의 나쁜 습관에 관한 심각한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견, 불일치는 절정에 이를 때까지 고조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키에게 특정 순간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던이 진정되기를 바라며 그녀를 바닥에 두고 잠시 후 돌아올 의도로 다른 방으로 물러났지만 잠이 들었고 새벽에야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키가 수사관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일어난 일을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희망에서였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키는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변호사를 고용하고 더 이상 진술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며 이는 그의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레리는 수사관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비드에 대한 사건의 진전을 보여주는 기사를 발표했고 2011년 2월 23일 아침 이 기사는 지역신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레리의 기사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저항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캐시와 생각을 공유하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의도로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차로 향했습니다. 캐시는 이 어려운 시간에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몇 초 후 데이비드는 차를 시동 걸고 떠났습니다.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간주했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지켜보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를 추적하면서 경찰은 빠르게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KT도 있는 바위 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둘러싸여 침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요청을 무시하고 절벽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절벽의 높이는 30m였고 그 후 그는 긴급히 헬리콥터로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몇 일간의 혼수 상태 후에 그의 상태는 마침내 안정되었고 그는 던의 실종과 관련된 신문을 기다렸습니다.
3월 초 수사관들은 그의 딸 제키의 진술과 일치하는 그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증거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주일 반 후 데이비드는 던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 경색에 연락했습니다. 녹음된 신문 중에 그는 경찰이 찾을 수 없었던 이유인 거대한 냄비에서 4일 동안 증거를 끓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으로 그는 던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대배심 앞에 섰습니다. 법정 사가는 2011년 3월 예비청문회로 시작되었지만 2012년이 되어서야 재판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없이 검찰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법정 논쟁은 격화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딸 제키의 증언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주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의 행동의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은 순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어 측은 제키가 자백 시점에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녀의 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기억을 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제한된 데이비드가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로 검찰은 데이비드가 경색에 한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 진술에서 그는 그 밤의 세부 사항과 자신이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배심원들이 일어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후 6개월 만에 데이비드에게는 15년의 징역 후 조기 석방 가능성이 있는 최대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2024년까지 그의 징역형을 계속 복역 중입니다.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미국 가족의 집에서 그들의 딸이 밤늦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고 곧 일련의 놀랍고 예측할 수 없는 발견들로 이어졌습니다. 실종의 미스터리가 풀린 후 수사관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새로운 불안한 질문들에 직면했습니다. 로웬 포드는 1998년 4월 11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이혼 후 곧 어머니와 함께 미주리주의 아늑한 소도시 스텔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서 어머니는 데이비드를 만났고 이는 새로운 결혼과 첫 번째 결혼에서의 자녀들과 함께 낳은 딸로 가족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웬은 4명의 형제 자매를 얻었고 그들과 따뜻하고 우정 어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냈으며 자전거를 타고 도시 주변을 탐험하고 수영을 즐기며 그림 그리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다른 아이들을 도왔고 항상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9살이 된 2007년 11월 로웬은 이미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지역 상점에서 밤에 일하고 의붓아버지가 낮에 농장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11월 2일 그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근무를 갔고 의붓사들은 아직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콜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9시쯤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침실에 딸이 없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편에게 로안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기로 결정했고 자신이 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의 작은 규모 때문에 그는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된 콜린은 로완의 친구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몇 거리를 지나친 후 그녀는 자신의 걱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친구도 그날 밤 로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성공적으로 수색한 후 콜린은 경찰에 알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안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로완을 마지막으로 본 데이비드에게 질문하기 위해 가족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농장에서 일한 후 저녁에 동료 크리스토퍼와 지인인 레이튼과 함께 집에 가서 당구를 치고 몇 잔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지역 상점에서 만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한 후 세 사람은 그들 중 한 명의 집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즐거운 분위기를 보냈습니다.
어두워지자 크리스토프는 인근 도시의 이동식 주택에 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이튼과 데이비드를 초대해 저녁을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의붓딸 로안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데이비드는 동의하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추가 알코올을 구입하기 위해 멈추고 크리스토프의 이동식 주택에서 나머지 저녁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데이비드는 이튼에게 그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코올 섭취 후 상태 때문에 경찰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튼은 덜 붐비는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데이비드는 거의 즉시 잠들었지만 곧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로안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는 동의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특히 더 많은 질문 없이 소녀를 밤에 가게 한 결정에 대해서였습니다. 보안관은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데이비드가 어떻게든 로안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 늦게까지 경찰은 마을 주민들과 주변 정착지 사람들과 함께 실종된 로안을 찾기 위한 수색을 조직했습니다. 약 150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마을 스텔라에서 가족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녀의 실종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여기서 걱정 없이 거리에서 놀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은 주민들의 마음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웠습니다. 수색의 첫 24시간은 로안의 어떤 단서나 흔적도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4일,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지만 소녀가 실종된 이후로 친구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크리스토프를 만나기 위해 인근 도시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색이 확대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지만 로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적극적으로 작업하는 FBI 요원들의 참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로안의 의부사버지의 진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의 사건 버전이 믿기 어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안의 모든 친구들이 신문되었고 이는 소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에 대한 반복적인 신문은 그의 진술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그에 대한 의혹을 강화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소녀가 실종된 그날 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재에 대해 모순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녀가 아마도 자신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친구에게 가기로 결정했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집을 떠났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이전에 수사에 알리지 않은 어머니의 차를 그날 저녁에 빌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그의 개인 픽업 트럭과 어머니의 차량을 자세한 검사를 위해 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두 사람 모두 용의자와 실종 전역을 보냈기 때문에 크리스토프와 뉴턴과 다시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경찰서로 초대되어 이전에 말한 사건 버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신문에 동의했으며 그 결과 김한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곧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을 떠나 직장으로 돌아온 지 몇 시간 후 크리스토프는 클라크 보안관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이트먼 경찰서장인 클라크 보안관은 크리스토프를 17년 동안 알고 있었으며 그의 양부모와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크리스토프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는 종종 클라크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에서 클라크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로안의 실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크리스토프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종된 로안의 운명에 매 순간이 중요했던 순간 클라크는 자신의 의혹을 숨기지 않고 FBI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요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크리스토퍼가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공유했으며 아마도 크리스토퍼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로안의 실종에 그의 관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크리스토퍼와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고
연루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크리스토퍼를 설득하여 진실을 공유하도록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크리스토퍼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로안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부재 중에 로안의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FBI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이전 버전을 확인했지만 처음으로 데이비드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데이비드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도청 장치가 있는 미끼로 자신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은 이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크리스토퍼에게 데이비드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지정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고 스텔라 지역의 수색 방향을 확장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데이비드는 FBI에서 다시 신문을 위해 초대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모든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집에서의 수사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증거 없이 남겨졌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프는 요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클라크 보안관을 방문했습니다. 대화 중에 클라크는 크리스토프가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남 후 보안관은 즉시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토프가 데이비드를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토프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고 있다고 가정하여 FBI 요원들은 클라크가 그를 설득하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관한 크리스토프의 반복적인 보안관 접촉을 고려할 때 그가 실제로 몇 가지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1월 7일,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집을 잃은 후 임시로 살았던 데이비드의 집에 있는 금고 수색에 동의하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초대되었으며 여기에는 그의 개인 물품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그의 트레일러와 차량 수색에 이해 없이 동의했고 DNA 샘플을 제공했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다시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날 밤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크리스토퍼에게 데이비드가 제시한 버전의 확인을 요청했을 때 상황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친구의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진실한 상황을 더욱 결연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법집행기관의 압력은 크리스토퍼를 더욱 멀어지게 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로안의 실종에 대한 기소 위협 아래 자신을 방어하고 더 이상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크리스토퍼는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클라크 보안관에게 서둘러 가서 수사관들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불평하고 법적 조언을 구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보안관은 그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수사의 동기를 이해하고 로안 수색을 계속 지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수사관들과 협력할 의사가 없으며 클라크와만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보안관의 지속적인 압력 아래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로안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과 가까워져 거의 그녀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 크리스토퍼 삼촌이라는 애정 어린 별명을 얻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한 보안관은 그 남자를 설득하여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가 그의 설명을 하는 순간 방문객들이 경찰서에 들어와 셰리프 클락의 주의를 대화에서 돌렸다. 클락은 방문객들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밝히려 했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갔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셰리프는 즉시 FBI에 연락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모든 것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떤 압력이라도 가해지면 더 이상의 협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클락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고 요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수색은 다음 날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로완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11월 9일 실종된 지 일주일 후에 바뀌었다. 수색대가 스텔라에서 16km 떨어진 파월 근처의 외딴 지역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곳 숲과 들판 한가운데서 그들은 깊은 자연적 함몰지를 발견했다. 나무십과 쓰레기층 아래에서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찾고 있던 것, 로완을 발견했다. 일어난 상황은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될 수 없지만 당신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발견 후 FBI 요원들은 다시 셰리프 클락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토퍼를 신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락이 자리에 없던 같은 날 아침, 크리스토퍼가 경찰서에 와서 다른 직원들을 통해 만남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셰리프는 즉시 크리스토퍼를 찾기 시작하여 모든 가능한 장소를 돌아다녔지만 그 남자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이야기는 크리스토퍼가 직접 클락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을 때 전개되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시도로서 최근 도시를 돌아다닌 것을 설명하면서 크리스토퍼는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은색 차에 대해 언급했다. 셰리프 클락은 그런 감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확신시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만남에서 크리스토퍼는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로완의 실종과 연관될 수 있고 누군가가 그에게 보복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클락은 상황이 심각해졌으며 크리스토퍼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서로 가서 더 자세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서 앞에서 크리스토퍼는 다시 감정에 압도되었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근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리를 언급하며 더 외진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합의 후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크리스토퍼는 예상치 못하게 클락에게 손을 내밀며 수갑을 채우라고 제안했다. 셰리프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크리스토퍼는 신비롭게 말했다.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이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반복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크리스토퍼는 벤과 데이비드와 함께 트레일러에서 휴식을 취하며 계속해서 파티를 즐기고 술을 마셨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데이비드가 그에게 승차를 부탁했다. 그들은 경찰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들판길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출발했다. 크리스토퍼가 나중에 셰리프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를 충격에 빠뜨리고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크리스토퍼는 그날 밤 로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무서운 욕망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나는 유튜브에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는 친구들이 한동안 이동 중일 것을 알고 주요 도로를 통해 더 짧은 경로를 선택하여 데이비드의 집에 먼저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로완의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녀를 데리고 자신의 트레일러로 운전해갔다. 행동하는 동안 그는 불을 켜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크리스토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후 로완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사라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밝은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계획이 바뀌었다. 알아볼까 두려워 크리스토퍼는 로완을 포함한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도록 범죄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후 차에 앉아 크리스토퍼는 모든 증거와 단서를 없앨 방법을 생각했다. 그의 첫 생각은 마지막으로 셰리프 클락을 만났던 다리에서 모든 증거를 던져 없애는 것이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원래 계획이 빨리 들통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역을 운전해 다니며 대안을 생각했고 곧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다음 마을 근처에 큰 구덩이가 있었다. 그는 증거를 처리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지만 가지들로 구덩이를 덮는 데 실패했다. 그것들은 엄청난 크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물건에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유죄의 증거물과 범행에 사용된 밧줄도 처리해야 했다. 그는 태우기 위해 큰 금속통에 모든 것을 모았지만 야외불이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통을 헛간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불을 질렀다. 셰리프 클락은 이러한 사건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줄곧 데이비드를 범인으로 여기고 크리스토프를 단지 정보를 숨기고 있는 증인으로만 생각했었다. 거의 20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셰리프에게 충격이었다. 이혼으로 3자녀를 둔 크리스토프는 항상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토프의 행동에 대한 진실된 모습은 이러한 인상을 무너뜨렸다. 그의 이야기를 말한 후 크리스토프는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가는데 동의했고 셰리프는 그에게 수갑을 채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FBI 요원들 앞에서 자백을 반복한 후 그는 체포되었다.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이동식 주택과 자동차 수색을 허락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로 진술을 마치고 그 후 며칠을 눈물로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의 자백에 대해 생각하던 수사관들은 데이비드를 만나서 크리스토프의 자백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남자의 이상한 행동과 진술의 모순에 대해 불안했고 이것은 그가 친구의 행동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건의 다음 전화는 더 놀라웠다. 신문 후 데이비드는 갑자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바꿨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로안이 방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크리스토프가 그녀를 데려갔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차로 크리스토프의 집으로 운전해 가서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 로안을 구하려 하는 대신 데이비드는 크리스토프와 합류하고 그 후 범죄의 흔적을 숨기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든 꺼졌고 그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전개에 혼란스러워진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진술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다시 크리스토프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크리스토프는 데이비드가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모든 일이 자신이 원래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지만 크리스토프의 이야기는 발견된 증거와 완전히 일치했다. 크리스토프의 진술은 의학 검사 결과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는 수사의 명확화에 기여했다. 트레일러 부지를 조사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재로 가득 찬 통을 발견했고 차 안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떤 버전의 사건이 옳은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은 데이비드를 체포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백을 했다. 재판 중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술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프는 또한 그의 어려운 어린 시절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 사이의 지속적인 변화가 그의 성격에 영구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용을 구했다. 초청된 전문가는 크리스토프에게서 정신발달 지체의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2012년 범행 5년 후에 그가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선고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데이비드와의 상황은 더 복잡했다. 그는 범행에 관여했다고 자백했지만 그의 사건 버전은 크리스토프의 진술과 달랐고 이는 기소에 위험이 되었다. 데이비드에 대한 가능한 재판은 크리스토프의 판결을 뒤집고 잠재적으로 둘 다 석방할 수 있었는데 DNA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가 크리스토프와 함께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관여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증거는 설득력이 없었다. 크리스토프에 대한 판결 뒤집기를 피하기 위해 검사들은 데이비드와 타협했다. 두 가지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후 그는 1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중 5년만 복역했다. 이 판결은 많은 불만을 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이 문제로 다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크리스토프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다.